우리 구독자 2만 명! 아,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다. 너무 감사하다, 그래. 2만 명이라니.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고, 2만 명을 기념하여 Q&A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어. 그동안 댓글들로 육아에 관련된 거는 좀 대답글을 적어드렸던 것 같은데 개인적인 물음에 대해서는 일일이 답변을 해드리지 못했었거든. 그래서 오늘은 2만 명을 기념하여 개인적으로 물어보셨던 것들에 대한 질문들을 좀 모아서 대답을 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 해서 방부르기니에게 물어보는 Q&A를 준비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채널명이 방부르기니인 이유는? 안 그래도 그것에 대해서 꽤 많은 질문들이 있었어. 그러니까. 그리고 최근에 좀 중요한 일로 미팅을 하게 되었는데 그분도 나에게 채널명이 방부르기니인 이유가 왜 그런 거예요? 라고 물어보시는 거야. 맞아. 그러면서 혹시 람보르기니 타세요? 이렇게 하시길래 내가 그렇게 탈 수 있는 사람이 아닌가 아시잖아요? 했더니 아, 그럼 람보르기니가 타고 싶으신 거예요? 나에게 이렇게 물어보시길래 내가 저는 차 욕심도 없고 나 뭐 물질적인 것에 대해서 욕심 정말 하나도 없어. 유일하게 욕심 가지는 건 좀 책 좋아한다는 거. 내가 방부르기니가 된 이유는 조금 단순하긴 해. 들려드릴까? 내가 2018년부터 대학 유아교육과에서 강의를 하고 있어. 그런데 내 입으로 좀 말하기 부끄러운 일이 있었어. 뭐였지? 2018년도 때 우리 학생들이 나에게 정말 열강을 했거든. 그때 열정이 넘쳐날 때였지. 그렇지. 그래서 그 학생들이 나를 뭐라고 불렀냐면 너 부끄러운데 남편은 알고 있어. 하늘에는 하느님, 방송국에는 유느님, 우리 대학에는 박느님이 있다. 이러면서 나에게 계속 박느님이라고 부르는 거야. 우리 박느님께서, 우리 박느님이. 그래서 그때 2018년도 때 학생들부터 시작해서 계속 이렇게 이어져 내려오는 거 있잖아. 선배의 입을 통해서, 후배들의 입을 통해서 계속 내 별명이 박느님으로 2023년까지 흘러온 거야. 그래서 2023년도 1학기 때 강의를 탁 하러 들어갔는데 1학년 학생들이 나에게 교수님 별명 박느님이죠 이렇게 하는 거야. 이 아이들은 나를 만나보기도 전인데 내 별명이 주는 이 부담감이 너무나 불편한 거야. 왜 사람이 자기 그릇 크게 맞는 별명을 얻으면 누릴 수 있을 텐데 나는 내가 너무나 부족한 사람이라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아니까 그 별명이 기분이 좋은 게 아니라 나에게 너무나 큰 부담감처럼 다가오는 거야.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내 수업을 들어보고 나에게 실망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도 있었고 난 진짜 생각하는 게 별명은 상대가 기분 좋아야지 그게 별명이야. 내가 얼굴 크다고 해서 내 별명 얼큰이 이래 봐봐. 나 이거 기분 나쁘거든. 나쁘지. 그래서 내가 학생들에게 얘들아 나 박느님이라고 하는 별명이 너무 감사하긴 한데 나 그렇게 기분이 좋진 않아. 너무 부담감이 크거든. 그리고 다른 별명 좀 지어줘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리고 나서 그 다음 학기에도 내가 그 학생들을 지도하게 되었는데 그 학생들이 나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야. 지난 학기에 새로운 별명 지어달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다 같이 모여서 별명 지었어요.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진짜 무슨 별명? 이렇게 했거든. 내가 방씨다 보니까 방씨 성을 거론할 거라고 하는 건 대충 예상이 되었어. 그랬는데 학생들이 나에게 교수님의 별명은 방부르기니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래서 나도 그때 방부르기니? 왜 방부르기니야?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우토반을 달리는 람보르기니처럼 1분의 지루함도 없이 내가 수업 시간에 달려나간대. 그래서 3시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우리들끼리 같이 모여서 교수님 별명을 방부르기니라고 지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진짜 잘 됐다 생각했다. 근데 그 시기와 맞물려서 우리가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기로 했어. 그래. 그랬을 때 우리 채널명 뭐로 하지? 라고 했을 때 탁 떠오르는 게 그냥 방부르기니 할까? 너무나 지식을 많이 가지고 계신데 수업 시간에 유독 힘든 교수님들이 있으시거든. 우리 대학 다닐 때 생각해봐. 저 교수님 너무 똑똑하시고 배움도 너무 깊으신데 저 교수님의 입으로 흘러나오는 언어들이 너무 나를 고통스럽게 하면서 잠이 올 때가 있거든. 그러면 우리 또 막 죄책감 느끼잖아. 그런데 어떤 교수님 수업은 정말 재미있게 지나간단 말이야. 더 듣고 싶고 다음 주가 기다려지고 그래서 내 채널도 부모 교육을 너무 무겁게 이론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친한 언니와 친한 동생과 그냥 재미난 이야기 나누는 것처럼 시간이 얼른 지나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욕심, 그런 바람으로 우리 채널명을 방보르기니로 짓게 되었던 것 같아. 람보르기니 타지 않습니다. 남편과의 첫 만남은? 우리 결혼식 날 우리 사촌 언니들이 우리 큰언니한테 와서 그랬다더라. 야, 방세영 저거 몇 살 연하를 꼬신 건데 이랬다는 거야. 사람들이 계속 내가 연상인지 아는데 우리는 결코 연상이 아닙니다. 남편이 나보다 생일도 더 빠르십니다. 일주일 빠릅니다. 그런데 나는 남편을 만나면서 결혼관이 좀 많이 바뀌었어. 예전에 나는 결혼은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맞춰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했거든. 그렇지. 그런데 요즘 내 결혼관은 어떠냐면 서로 맞춰가는 것도 좋지만 나와 맞는 사람을 찾아서 결혼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서로가 맞춰가는 과정에서 잡음도 생기고 누군가의 희생과 절대적인 배려가 동반되어야 되는 고통이 수반되기도 해. 그런데 자기 이해를 통해서 나는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가장 편안하고 내가 가장 성장할 수 있나. 내 자신에 대한 자기 이해가 잘 된 사람들의 특징이 나와 비슷한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게 되는 것 같아. 우리 그날 5시에 만나서 남편 우리 혹시 술 마실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에 지하철을 타고 왔잖아. 그런데 우리 그날 술을 한 방울도 마시지 않고 커피숍 문 닫을 때까지 대화했어. 그렇지. 6시간. 6시간 넘게 대화를 했던 것 같아. 그리고 결국에는 지하철 놓쳐서 남편 택시 타고 갔어. 맞아. 우린 첫날부터 대화가 잘 통했었던 것 같아. 우리 롯데리아 앞에서 만났잖아. 어떤 남자 한 명이 서 있는데 너무 멋있는 거야. 그래서 저 사람인가 보다. 저 사람도 혼자서 핸드폰을 보면서 기다리고 있네. 그래서 내가 가서 저기 안녕하세요 서준우 씨 하는데 그 멋진 남자가 저 아닌데요. 근데 뒤에서 남편이 저기 제가 서준우 씨인데요. 그래서 내가 딱 돌아보고 엄청 실망을 했잖아. 남편을 보고. 나 사실 이렇게 딱 돌아볼 때 나 남편이랑 결혼할 것 같았다. 진짜? 남편 그런 느낌 없었어? 나는 그래서 가끔 사람들이 나 이 사람을 처음 보는 순간에 결혼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연예인들을 보면 나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 것 같고 공감이 되기도 해. 나도 사실 그랬어. 그때 남편이 나에게 첫날에 이런 말을 했다. 결혼이라고 하는 건 반쪽과 반쪽이 만나서 하나가 된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잖아. 보통 그렇지. 나 역시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었어. 나의 반쪽은 어디 있을까? 그런데 그날 남편이 내가 지금까지 진리라고 생각했었던 나의 사고에 균열을 팍 내는 대사를 했어. 본인이 생각하는 결혼이란 동그라미와 동그라미가 만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한다. 동그라미와 동그라미는 만나도 여전히 동그라미야. 그런데 이 동그라미들은 떨어져도 하나의 온전한 형태의 동그라미로 살아간다. 맞아. 그래서 결혼이라고 하는 건 동그라미와 동그라미가 만나서도 온전하고 떨어져서도 온전한 형태일 때 결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 그런데 반쪽과 반쪽을 만나서야 하나의 동그라미가 만들어질 때는 이 사람이 잠시 내 곁을 떠난다거나 잠시 거리를 두고 싶어 할 때도 이 사람은 용납이 안 되는 거야. 왜냐면 반쪽이 너가 없으면 난 오롯해지지 않잖아 하면서 이 사람을 통제하게 되는 것 같고 내 곁에 머무르게 하기 위한 욕심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나는 이미 너에게 첫눈에 반했는데 사실 나는 그때 오롯한 동그라미가 아닌 사람이었거든. 나 역시도 너무나 부족한 점이 많았기 때문에 나의 부족한 점을 채워줄 수 있는 반쪽을 찾고 있는 중이었단 말이야. 그때 내가 든 생각이 내가 오롯한 동그라미가 되어야겠다. 오롯한 동그라미가 되어서 이 사람과 결혼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 그래서 나는 남편 만나고 나서 굉장히 성장한 편이야. 예전에 만났었던 오빠들은 난 오빠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 유치원 교사 그거 월급 얼마 받아? 예전에 정말 박봉이었었던 시절이 있긴 있었거든. 요즘은 그렇지 않아? 아니 유치원 교사 돈 너무 박봉이잖아. 좀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직업군을 한번 찾아봐. 이렇게 말하는 오빠도 있었고 또 어떤 오빠는 되게 허세가 많은 남자였는데 지금 지안이 우리 첫 만남 이야기 하니까 듣고 싶어가지고 살짝 옆에 와서 앉았어. 지안이 듣고 싶어? 그 오빠는 허세가 좀 심한 사람이었어. 그래서였는지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나중에 결혼하면
유치원 때려쳐야지. 집에 살림이나 살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었어. 그런데 남편은 나의 직업에 대해서 늘 자랑스러워하고 내가 멋있다라고 말해줬어. 그러면서 내가 대학원 공부를 하게 된 것도 남편의 응원과 격려가 있었기 때문이지. 나 신혼 때 대학원 수업 마치고 집에 오면 밤 11시 막 이랬거든. 그러면 남편이, 나 그때 임신 중이었는데 내가 김치찌개가 먹고 싶다고 하면 내가 도착할 시간, 그러니까 지하주차장에 차 대는 시간에 맞추어서 김치찌개를 늘 보글보글 끓여놓고 기다리던 사람이었어. 그래서 늘 고마웠거든. 그런데 나중에 남편이 고백했잖아. 나에게 그렇게 서포터를 해줬었던 이유가, 세영아, 우리 62살 때까지 같이 일하자. 우리 같이 맞벌이 하자. 나는 돈 버는 여자를 좋아해. 남편을 만난 거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고, 내가 그 전에 그 많은 오빠들한테 차였었던 게 남편을 만나기 위해서가 아니었을까. 왜 둘째 낳지 않나요? 안 그래도 그런 질문을 내 주변 지인들부터 시작해서 내 구독자 여러분들도 방부르기니님은 정말 이렇게 부모 교육을 많이 공부하는데 왜 둘째를 낳지 않으시나요? 라는 질문들 정말 많이 받거든. 그런데 나를 아는 사람들은 내가 왜 하나만 낳는지 알아. 내가 역량이 그만큼밖에 안 되기 때문이야. 나는 자기 이해가 굉장히 잘 된 사람이거든. 사람들 중에서 나는 얼굴이 예뻐요, 나는 날씬해요, 나는 똑똑해요, 나는 어떤 분야에 재능이 있어요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나는 내가 가진 최고의 재능이 자기 이해가 잘 되어 있다는 것 같아. 이걸 조금만 더 쉬운 말로 표현을 하자면 주제 파악을 너무 잘하는 사람이거든. 그래서 내가 무엇을 잘하는지, 내가 무엇을 못하는지, 내가 역량이 어느 정도인 사람인지를 주제 파악을 정말 잘해. 나는 아이 하나가 내 주제에 딱 맞아. 나는 간대함도 연습에 의한 거고 훈련에 의한 거고 이해 능력, 배려 능력, 간용의 능력, 이 모든 것들이 남편도 알다시피 다 훈련에 의한 사람이거든. 그런데 아이가 2명이 딱 생기는 순간 내가 훈련으로 되지 않는 어떤 영역이 발생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나는 대한민국에서 애 2명 낳은 모든 엄마들 정말 진심을 다해서 존경해. 내가 가끔씩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라고 강의를 하면서도 내가 내 주제에 저렇게 실질적으로 2명, 3명을 키워내고 계신 부모님들 앞에서 내가 깜냥이 되나? 이런 생각할 때도 있거든.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난 애를 1명밖에 안 키우니까 상대적으로 부모 교육에 대해서 공부할 시간적 여유가 주어지잖아. 그러니까 시간적 여유가 주어지지 않는 엄마들을 대신해서 내가 쉽고 편리하게 이렇게 배운 내용을 전달해드리는 것도 내가 할 수 있는 내 일에서의 성취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는 꼭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 아이가 혼자라고 하여 무조건 외로울 것이다. 형제를 2-3명 만들어 주었다고 해서 이 아이들이 평생 외롭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 너무 이분법적으로 사고하는 거야. 혼자지만 외롭지 않은 아이로도 키워낼 수 있고 3명, 4명이 형제를 가지고 있지만 외로운 사람들도 있을 거란 말이야. 내가 우리 아이에게 주지 못한 단점만에 초점을 맞추어서 미안해하지 말고 하나이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장점, 다형제이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장점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양육을 해보시면 어떨까. 너무 죄책감 느끼지 말고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네. 사투리 고칠 계획 없나요?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너무 생각이 많다, 남편. 맞지? 나 사실 고치려고 학원도 등록을 했었잖아. 왜냐하면 내가 어떤 서울이 본사에 있는 교육연구소의 연구원으로 잠시 일을 했었던 적이 있었어. 거기서 나에게 표준어 사용할 것을 권고하시더라고. 스트레스 많이 받았지? 그래서 내가 노력을 안 했냐? 아니야. 남편도 내가 얼마나 큰 노력을 했는지 알 거야. 그렇지. 자, 그런데 내가 고쳐졌나요? 안 고쳐졌나요? 거기서 우리의 사투리를 지도해 주시는 강사님께서 자기는 지금까지 사투리를 고치지 못한 그 어떤 사람도 없었다고 얘기하셨는데 내가 최초의 실패작이 되었지요. 그리고 댓글 보면 내 사투리를 비난하는 댓글들도 많거든. 그래서 사실 내 자신이 굉장히 못마땅하기도 하고 자책이 들기도 했어. 근데 요즘 드는 생각은 뭔지 아니? 내 사투리가 듣기 싫다고 하는 어떤 사람 때문에 내 자신을 못마땅해 하면서 책망하면서 나 자신을 바꾸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기로 결심을 했어. 내 사투리가 듣기가 힘들다고 하는 댓글들도 있었거든. 그럼 내가 진짜 정중하게 말씀드리고 싶어. 안 들으셔도 된다. 근데 저들이 좋아하시는 분도 많아. 그래, 근데 상대적으로 내 사투리가 정겹다,
새롭다. 응원해주시는 분들도 많아. 그리고 나 너무나 친절하게 사투리 쓰는 것에 대한 미안함 때문에. 근데 사실 그렇게 미안해할 문제도 아니긴 하지 않아? 미안해 문제 아니지. 근데 잘 못 알아듣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나 일일이 자막 다 단다. 그래. 이거 나한테 시간 얼마나 오래 걸리는 일인지 아니? 맞아. 그래. 그러니까 나에게 사투리 고칠 생각 없냐고 물으시면 고칠 생각 없습니다. 오, 담백합니다. 자, 우리 방보르기니님의 최종 꿈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꿈이라고 하면 어떤 성취의 결과와 목적지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거든. 그래서 내가 우리 학생들에게도 너희들은 꿈이 뭐니? 이렇게 물어보면 유치원 교사가 되는 게 꿈이래. 그럼 나는 뭐라고 하냐면 얘들아 그건 꿈이 아니라 직업에 대한 목표야. 꿈은 다른 모습이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 그런 의미에서 내 꿈은 뭐냐면 죽는 그날까지 성장하는 사람이 되는 게 나의 꿈이야. 어떤 부분에서 성장하는 사람? 모든 면에서. 뭐 하나의 인간으로서. 그게 돈을 더 많이 벌고 싶어 이런 목표는 전혀 없어. 난 행복을 만나는데 나에게 필요한 재산이 얼만지를 이미 만난 사람이거든.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데 한 달에 내가 필요한 돈이 얼만지도 아는 사람이야. 그래서 나는 그만큼의 돈만 매달 들어온다면 난 더 이상의 돈의 욕심은 쫓지 않는 사람이거든. 그런데 난 어떤 욕심이 있냐면 성장에 대한 욕심이 굉장히 강한 사람인 것 같긴 해. 사람들은 뭐 10대 때로 돌아간다면 이런 삶을 준비하고 싶어라고 말하는데 나는 10대 때로 돌아가기 싫어.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시절이거든. 너무 우리 집이 가난했고. 그리고 20대 때는 너무 일을 열심히 하면서 살았어. 일만 하면서 살았단 말이야.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만 파묻혀서 살다 보니 그 시절에 나를 만났었던 사람들에게 일일이 한 명 한 명 찾아뵙고 사과 인사를 드리고 싶을 때가 있어. 사과하세요. 그때 저로 인해 상처받으셨던 직장 동료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친구들에게도 굉장히 성숙하지 못한 모습으로 대했었던 모습들이 많았던 것 같아. 나도 그랬지. 그래서 20대 때 내가 좀 못마땅해, 지금 생각해도. 그래서 20대 때보다 30대 때가 나 조금 더 성장했거든. 근데 지금 보면 나 30대 때에 비해서도 지금 조금 성장했다. 내가 가진 사고의 폭, 그리고 간대함,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가짐,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 모든 것들이 조금씩 커졌어. 나 죽는 그날까지 성장하는 게 나의 목표야. 40대 지금의 내 모습을 머물지 않고 50대 때는 조금 더 성장한 내 모습이 되기를 기대해. 그리고 60대 때는 더 성장을 해서 60대인 지금의 내 모습이 가장 좋다라고 말할 수 있는 어른이 되고 싶어. 그래서 존재감 살아있는 할머니 되는 게 나의 최종 목표거든. 존재감 살아있는 할머니라고 하는 게 뭐냐면 내가 꼰대 소리하고 라떼는 이야기를 한다면 내 주변에 사람들이 몰려들지 않겠지. 저 사람 맨날 옛날 이야기해. 자기 생각이 다 옳은지 알아. 집 속에 갇혀있지. 편협된 사고만 하지. 이런 사람이 아니라 그 시대의 젊은이들에게도 지혜가 담긴 언어로 삶의 방향성을 제시해주고 이끌어줄 수 있는 어른이 되고 싶어. 그러기 위해서는 계속 성장해야지. 지금 내 구독자 여러분들과 나는 육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 근데 50대 때 나는 육아에 대한 이야기는 중반으로 넘어가면 조금 줄일 생각이야. 왜냐하면 그때 내가 해주는 육아 이야기는 또 지나간 시절의 육아일 수 있거든. 그때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과 50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중년을 어떻게 맞이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 같이 이야기 나누는 채널을 만들 거야. 그래서 지금 우리 2만 명의 구독자분들이 나와 함께 쭉 가주셨으면 좋겠어. 그래서 우리 나중에 애 다 키워놓고 나면, 애들 20대 다 넘기고 나면 우리 그때는 아이 이야기 하지 말고 우리 인생 이야기 함께 나누고 서로 댓글 주고받고 소통할 수 있는 내 채널을 키워나가고 싶어. 그리고 이거는 나의 목표긴 한데 만일에 내가 실버 버튼을 받는 10만 명의 유튜버가 되잖아. 그러면 그때는 진짜 내 개인 사비로만 회비 이런 거 없습니다. 정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한턱 쏘고 싶어. 뭘 쏠 거야? 나와 아침부터 만나서 점심 저녁을 사 먹이면서 같이 육아 이야기 나누고 싶어. 내가 반드시 초대할 거야. 남편 좀 해줘. 그렇지. 자, 우리 2만 명 구독자님들 덕분에 이렇게 Q&A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한이도 한마디 해줘. 축하해.